4,800만 원보다 만 원 미만만 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아예 안 나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매출을 내가 통제할 수 없겠지만 뭐 12월 됐는데 4,800만 원 조금 안 넘을 것 같다. 그러면 사실 문 닫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벌써 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1월 부가세 잘 납부하셨나요? 많이들 납부하셨을 것 같은데 사업이 잘 되셔서 그런 거거든요. 저도 부가세 굉장히 또 많이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좀 마음이 공허하고 제 통장도 좀 공허해졌는데요. 어쨌든 부가세가 납부가 많이 나온다면 사업이 잘 된다는 우리 증거니까 꼭 부가세 기쁘게 납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싫지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우리 간이가세자 매출 기준이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변동됨에 따라서 주변에 간이가세자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간이가세자가 된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내가 일반 가세자가 아닌데도 세금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왜 부가가치세가 간이가세자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는지 제가 오늘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이가세자는 왜 있을까요? 영세사업자는 세법의 의무를 이행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세법이라는 것 자체, 말 자체가 굉장히 극혐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세법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단어도 어렵고 뭘 신고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산 구조도 복잡해서 이런 계산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부가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간이가세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지고 세금도 적게 나오는 게 간이가세자다. 자, 그럼 계산 구조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일반 가세자와 간이가세자의 계산 구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반 가세자는 심플해요. 그냥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공급가액의 10%, 그리고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또 내가 매입한 거에 대한 10%를 빼면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차이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간이가세자의 계산 구조는 조금 다르거든요. 공급 대가라고 하는 매출이 있어요. 매출에다가 10%를 곱합니다. 10%를 곱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또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공제세액을 뺀 다음에 납부세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간이가세자의 세금은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 때문에 나와요. 부가가치율은 뭐냐면 부가가치율이 높은 사업일수록 이 매입이 적게 들거나 인건비 비중이 높아서 순수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보면 자, 우리가 15% 부가가치율 해당되는 업종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매업 그리고 음식점업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0%가 있을 텐데요. 30%는 우리 정보통신업 그리고 그 밖에 서비스업 그리고 운수업 같은 게 30%의 업종 부가가치율이 해당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이 40%거든요.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 차이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시를 들면 자, 매출 1억 원인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부가가치율이 15%라고 했죠. 그러니까 매출에다가 10% 한번 곱하고 15% 곱하니까 전체적으로는 1.5%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매출이 1억 원인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150만 원이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 미용업이나 필라테스 같은 그 밖의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율이 30%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매출 1억이어도 300만 원의 부가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4% 나옵니다. 1억이면 400만 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 때문에 간이가세자도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이유가 간이가세자는 계산 구조가 단순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입한 내역에 대해서 공제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 간이가세자들은 매입을 잘 갖추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고 매출에다가만 곱해서 세액이 나오는 구조여서 내가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게 공제를 해줘요. 일반 가세자는 내가 매입한 거에 대해서 10% 공제를 해주잖아요. 근데 간이가세자는 겨우 0.5%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같은 매출 1억 원이어도 매입이 동일하게 있더라도 0.5%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1,000만 원이면 5만 원, 1억이면 50만 원밖에 안 빼주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 하시는 말씀 있어요. 나 신용카드 더 드릴게요. 매입세금 계산서 못 받은 거 더 다시 받아올게요. 그래도 간이가세자는 0.5% 공제밖에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너무 적어서
이런 매입들을 더 갖고 오셔도 1,000만 원에 5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부가가치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매입가는 무관하게 매출 금액에 따라 나오는데 왜 간이가세자들은 세금을 안 낸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요거는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빠지는 다른 공제세액 중에 가장 큰 게 있어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소비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그 금액의 1.4%를 공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까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부가가치율이 15%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출에다가 15% 곱하고 또 10% 곱하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의 1.5%를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온라인 내에서 거의 대부분이 카드 결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매출 1억 원에 대해서 전부 다 카드 결제했다고 하면 1.3% 공제 받죠? 그렇게 되면 결국 매출에 대해서는 1.5%에 대해서 마이너스 1.3%를 한 0.2% 정도만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0.2%만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매입을 한 게 있겠죠? 매입에 대한 거에 대해서 0.5% 공제를 해주니까 납부세액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 공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이가세자들이 유의미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간이가세자가 유리한 유형들은 어떤 사업자가 있을까요? 뭐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전자상거래 소매업 그리고 음식점업 같이 부가가치율이 15%인 사업자들은 무조건 간이가세자가 유리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간이가세자가 유리하겠지만 이 두 개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율이 낮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아주 과도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2억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가세가 납부가 안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는 적격증빙 수치가 어려운 사업자가 간이가세자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대표님이 물건을 일반 사업자한테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소비자한테 구매를 하는 거예요. 당근마켓 또는 중고나라에서 되게 소중한 물건을 제가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이 물건을 제가 전자상거래 온라인에서 판매해요. 그럼 내가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렵거든요. 소비자가 저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나요? 카드 결제를 해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을 발행 못 해주죠. 그래서 적격증빙 수취를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간이가세자는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율 곱하고 10%에서 계산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증빙이 없어도 1.5%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격증빙 수치가 어려운 사업자는 간이가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예요. 간이가세자는 1억 400만 원이면 간이가세자 유지할 수 있지만 그 간이가세자 중에서도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들은 아예 납부 의무를 면제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근로소득이 있고 부업을 한다 하면 간이가세자가 좋죠. 간이가세자 매출 4,800만 미만이면 부가세는 그냥 납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업을 할 때는 그래서 간이가세자를 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매출액 4,800만 원은요. 1년 매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반기만 했다고 하면 2,400만 원 넘어가면 바로 부가가치세가 나오고요. 한 달만 했으면 400만 원 넘어가면 부가가치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4,800만 원을 만 원이라도 넘는 순간 부가가치세가 나오고 4,800만 원보다 만 원 미만만 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아예 안 나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매출을 내가 통제할 수 없겠지만 뭐 12월 됐는데 4,800만 원 조금 안 넘을 것 같다. 그러면 사실 문 닫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한번 내 매출을 잘 보고 계시다가 좀 부가세를 아낄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실 수도 있다. 사실은 힘들겠지만 어쨌든 4,800만 원 미만인 매출인 부업 사업자는 간이가세자가 무조건 유리할 것이다. 자, 그러면 간이가세자가 불리한 유형도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비자 대상 업종이 아니라 B2B 우리 회사 대 회사의 거래로 하는 사업자들은 그냥 부가가치세 별도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업자들은 간이가세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업인데 외주를 많이 주는 사업자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은 제가 아까 부가가치율이 40%라고 했죠. 그러니까 매출의 4%는 부가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 매출에 대해서 외주를 주는 게 굉장히 많다. 외주를 90% 이상 주는 서비스 업종이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매입에 대해서는 간이가세자는 0.5% 공제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럴 때는 일반 가세자 하는 게 더 유리해요. 매출액의 4% 나오는 것보단 매출액의 1%가 나오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비스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매입이 굉장히 많은 사업장이다. 그러면 일반 가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초기 투자가 많아서 거액의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장이에요. 내가 처음에 인테리어를 3억 했다. 아니면 기계 장비를 3억에 구매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3천만 원에 대한 매입세 공제가 생기는데 간이가세자는 이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납부만 없을 뿐이지 환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이 많이 처음에 발생하는 사업자라면 꼭 일반 가세자로 사업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일반 가세자, 간이가세자의 계산구조 차이점과 특이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업을 처음 하실 때 꼭 어떤 걸 택하실지, 어떤 게 우리 사업장에 유리할지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간이가세자도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